눈이 발목까지 쌓인 이른 아침. 마을은 고요했으나 그 고요함을 깨트린 이는 허리가 구부정한 한 늙은이였습니다. 그가 동원의 마당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눈빛에는 긴박감이 가득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 늙은이는 바로 민진사댁의 행랑아범이었습니다. 민진사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내는 여전히 마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백부는 조정의 높은 자리에 있었기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인물이었죠. 사또를 직접 뵙고 말해야겠소. 포졸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막아섰지만 그의 얼굴을 알아보자 그들은 즉시 이방에게 알리러 갔습니다. 이방은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며 사또에게 급히 달려갔죠. 사또는 그때 수청 기생을 끌어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이 다급히 전하는 말을 듣자 사또는 허둥지둥 일어나 기생을 떼어내고 서둘러 동원뜰로 내려갔습니다. 민진사댁의 행랑아범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민진사댁의 안방마님은 이 마을에서 누구보다도 특별한 존재였으니까요. 어르신, 무슨 일이오? 무슨 일로 이리 다급하게 오셨소? 간밤 삼경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마님께서 크게 놀라시어 청심환을 드시고도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나리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민진사댁의 마님이 이처럼 크게 놀랐다는 것은 사또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녀의 백부가 한양 조정의 판서였으니 사또의 목줄은 언제든 그녀의 손에 달려 있을 수 있었죠. 이럴 수가! 도둑이 들었다니! 반드시 이 괘씸한 도둑놈을 잡아드리겠소! 사또는 이방과 형방 그리고 포졸들을 불러 서둘러 민진사댁으로 향했습니다. 사또 일행이 민진사댁에 도착했을 때 안방마님은 창백한 얼굴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권위와 품위를 잃지 않던 마님이었지만 그날은 충격과 두려움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님,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이 도둑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다니! 도대체 무엇을 훔쳐갔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맡에 두었던 백통비녀랑 호박팔찌. 그것뿐입니다. 사소한 물건이었을지 몰라도 마님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도둑이 그 집에 침입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사또에게 반드시 그 도둑을 잡아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마님,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그 도둑놈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사또와 그의 일행은 마당을 살피고 뒤뜰로 나가 도둑이 월담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눈 위에 남겨진 집신 자국을 보자 그는 즉시 환쟁이를 불러 그 자국을 그림으로 남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곧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만에 드디어 도둑을 잡았다는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사또는 동원으로 돌아와 마당에서 오랏줄에 묶인 도둑을 직접 문초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놈, 이틀 전에 민진사댁 담을 넘어 백통비녀와 호박팔찌를 훔쳐 달아났느냐? 도둑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답이 없는가? 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또는 도둑을 곤장을 치게 하려 형틀을 준비시키지만 그때 민진사댁의 행랑아범이 다가와 사또에게 귓속말을 전했습니다. 나으리, 마님께서 직접 문초를 하시겠답니다. 사또는 의아했지만 포조를 시켜 도둑을 민진사댁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도둑은 마루 기둥에 묶인 채 마님과 단둘이 남게 되었죠. 마님은 포졸들에게 10냥씩 쥐어주며 그들을 돌려보냈고, 이제 마님과 도둑만 남게 되었습니다. 기둥에 묶인 도둑을 바라보던 마님은 뜻밖의 미소를 띠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날씨가 차니 이리 들어오게. 도둑은 당황한 눈빛으로 마님을 바라보다 차가운 몸을 감싸 안으며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 일어나 편히 앉게. 자네는 어디 사는 누구인가? 도둑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오리 떨어진 갈래산 속 외딴 너와 집에 혼자 사는 박가라하고 약초 캐는 일을 합니다. 마님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나이는? 26입니다요. 26이 어찌하여 혼자 사는가? 3년 전에 마누라가 아이를 낳다 죽었습니다. 박서방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이 메이는 그의 얼굴은 깊은 고통과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박서방, 저녁 때가 되었네. 허기졌을 테니 함께 먹게. 마님의 말에 박서방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이미 부엌에서 준비해둔 따뜻한 백숙과 술을 내왔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마님은 촛불을 끄며 조용히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그저께 밤처럼 나를 안아주게. 박서방은 깜짝 놀랐지만 곧 마님의 뜻을 알아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금 격렬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비리가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마님은 박서방의 품에 안겨 베갯머리 송사를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내 방에 들어와 겁탈한 후 내 10년 넘게 잠자던 몸이 깨어난 것을 깨달았네. 박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마님을 꼭 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자네는 내 은인이야.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다시 한번 몸을 던졌습니다. 마님은 그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욕망과 본능에 이끌려 있었습니다. 자네를 찾을 수가 없어 행랑아범을 시켜 사또에게 말하게 했네. 그 말에 박서방은 다시 몸을 달궜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의 인연은 깊어갔습니다. 이렇게 마님은 자신을 겁탈한 도둑을 잡아들이는 대신 그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밀한 구원의 의미를 전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외부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이들이 만나 그 상처를 치유하고 구원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때론 삶의 어두운 골목에서조차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한겨울, 눈이 발목까지 쌓인 고요한 마을의 어느 주막. 눈 덮인 길 위로 마을 사람들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지만 주막은 밤이 되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주막의 여주인은 그날도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술과 밥을 넉넉히 대접한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갈 무렵 주모의 남편이 주막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주모 곁에 누우며 무언가를 요구했죠. 여보, 그만 자고 나와 함께 하세.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피곤한 주모는 남편의 요구가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주모는 피곤한 목소리로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왜 그리 보채는 것이오? 금방 그러지 않았소. 이제 좀 쉬게 해줘. 그 말이 남편의 마음속에 불길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금방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가 집을 비운 사이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무슨 짓을 한 것은 아닐까. 그의 얼굴에 의심이 드리워졌고 그는 급히 주모를 밀어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말한 금방이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혹시 나 없을 때 손님 중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것이냐? 주모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내가 그럴 리가 없소. 피곤해서 실수로 그렇게 말했을 뿐이오. 그러나 남편은 의심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장 주막의 손님들을 모두 불러내어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 머무르던 손님은 3명, 각각 나이가 다른 3명의 남자였죠. 남편은 그들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중 누구냐? 내 아내와 함께 한 자가 누구냐? 이리 나서지 못할 것이냐? 손님들은 당황하여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손님이 대답했습니다. 이보게, 너무 흥분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저 손님일 뿐이네. 여기 있었다는 이유로 이런 추궁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하지만 남편의 의심은 이미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물러설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며 남편은 곧장 관청에 고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손님 3명은 관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손님 3명은 졸지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사건의 정황을 전해 듣고 머리를 싸매며 고민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원님은 이러한 사건이 대단히 껄끄러웠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명확한 증거도 없는데. 그날 점심시간, 원님은 여전히 고민에 빠져 밥상 앞에서도 골똘히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죠. 그런 그에게 부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방님, 왜 그리 깊은 생각에 빠져 계십니까? 무슨 일이 있나요? 주막에서 손님 셋이 고발된 사건이 있어. 주모의 남편이 아내가 손님 중 하나와 부정을 저질렀다고 고발한 건데 현장도 못 봤고 증거도 없어 도통 해결할 길이 없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원님에게 기발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서방님,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가서 그 3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범인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원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부인을 믿기로 했습니다. 부인은 관청의 옥으로 가서 손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해결책을 알려주었습니다. 서방님, 그 3사람 중 하나가 맞습니다. 주모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얼굴은 못 봤을 테니 감촉으로 기억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 범인을 찾으세요. 원님은 부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모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모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모가 당황하며 원님 앞에 섰고 원님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주모, 어두운 밤이라 얼굴은 못 봤겠지만 그날의 감촉은 기억할 것이라 생각하오. 그 감촉이 어땠는지 솔직하게 말하시오. 새꼬챙이로 찌르는 것 같았소? 아니면
절구공이로 짓지는 것 같았소? 혹은 명주고름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는 것 같았소? 주모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고 한참을 망설인 후에 대답했습니다. 아주 곱상하게 영주 구름으로 문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대답에 원님은 확신했습니다. 주모의 서방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차린 이유는 분명했죠. 주모가 그 감촉을 기억하는 만큼 그 중범인은 부드러운 그것을 가진 자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원님은 나이가 가장 많은 노인을 불러내 추궁했습니다. 늙으니 내가 그 짓을 했느냐? 노인은 몸을 부르르 떨더니 마침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날이 맞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범인은 마침내 자백했습니다. 노인은 그저 농부였고 지나가는 길에 잠시 주막에 들러 하루를 보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주모에게 은밀한 욕망을 품고 몰래 다가갔던 것이죠. 그는 돈을 치르고 조용히 떠날 생각이었으나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여염집에서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해웃값을 치르지 않고 시끄럽게 만든 너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해웃값의 10배를 지불하고 떠나도록 하라. 이렇게 사건은 종결되었고 주막의 평화는 되찾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해결 후 원님의 마음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부인이 해결해 준 것은 분명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해 줬으니 당연히 남편으로부터 칭찬과 고마움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집에 돌아와도 부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늘하게 그녀를 대할 뿐이었죠. 서방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도와드렸잖아요. 사건은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원님은 대답 없이 부인을 외면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인을 불러 금침을 동원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지요. 서방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도 있습니까? 부인은 혼란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원님이 그녀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이유를 찾으려 했죠. 그러다 문득 부인은 자신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주모가 느꼈던 감촉에 대해 말할 때 그 구체적인 표현들을 떠올렸죠. 부인은 서둘러 무릎을 치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호롱불을 들고 빠른 발걸음으로 동헌으로 향했습니다. 동헌에 도착한 부인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원님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과 갈등이 어른거렸습니다. 부인은 그가 왜 이렇게 차갑게 대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 실직고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쇠꼬챙이에 찔려본 적도 있고 절굿공이에 짓지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주 고름으로 문질러 본 것도 있죠. 원님은 부인의 말을 듣고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오? 부인은 원님의 놀라운 반응에도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쇠꼬챙이에 찔린 것은 40년 전 젊을 때였고 절굿공이에 짓지어진 거 20년 전 우리 처사이를 낳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년에 와서야 명주 고름 같은 부드러운 감촉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부인의 솔직한 고백에 잠시 머뭇거리다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그동안 너무 의심이 많았군. 자네에게 미안하오. 그제야 원님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의심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인을 향한 의심을 떨치고 오랜만에 부인을 다정하게 안았습니다. 동헌의 침방에서 오랜만에 둘은 운우지정을 나누었죠.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은 그렇게 허물어졌습니다. 서방님, 이제 절국공이가 돌아왔으니 다시 신혼처럼 지내봐요. 둘은 웃음을 터뜨리며 오랜만에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때로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갈등을 만들어내지만 그 갈등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진정한 신뢰는 오해를 이겨내고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눌 때 얻어지는 법이죠. 부부 간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의심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시골 마을. 이 마을은 평화롭고 단란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사연, 한 여인의 고통과 인내를 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윤정입니다. 그녀는 고운 얼굴과 차분한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윤정이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곳은 마을에서 명문가로 알려진 집안이었죠. 윤정이의 시어머니인 최 씨 부인은 자신의 아들, 외동아들인 김영춘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영춘은 마을에서 백면서생으로 불리며 건강이 약해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자랐습니다. 첫날 밤 윤정이는 긴장된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첫날 밤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영춘은 첫날 밤 술을 몇 잔 마신 후 윤정이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내쉬며 모로 누워 혼자 잠들었을 뿐이었죠. 윤정이는 당혹스러웠지만 남편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겨우 그와의 첫날 밤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리 어색한 걸까? 남편은 나를 원치 않는 걸까? 하지만 나는 이 가문의 며느리로서 내 역할을 다해야 해. 어머니도 남편도 만족시켜야 해. 윤정이가 시집 온 지 몇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로서 윤정이에게 점점 많은 것을 요구하며 아들을 귀하게 여기며 며느리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온 이상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 애가 들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건 전적으로 내 잘못이야. 알아들었느냐? 윤정은 가슴 속으로 깊이 울었지만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윤정이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기 위해 애썼지만 시어머니는 언제나 그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오직 아들만을 중요하게 여겼고 며느리인 윤정이는 그저 씨바지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내 잘못일까?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까? 하지만 그날 밤 서방님은 나에게 관심조차 없었어. 그가 원하는 건 정말 나일까? 아니면 이 가문의 후손일까? 시간이 흘러도 윤정이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불만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새벽마다 최 씨 부인은 뒤뜰 우물가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삼신할미께 빌었고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이며 손자를 얻으려 애썼습니다.
이 집안의 아들이 들어서길 원하노라. 신령님께서 이 집안을 축복하소서.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정이는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의원을 찾았습니다. 인 수염이 한자나 늘어진 의원이 그녀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하더니 냉이 심하다고 진단하며 약재를 처방했습니다. 냉증이 심하군. 이 약을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시오. 12첩이니 꾸준히 먹어야 할 것이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약값을 생각하며 윤정이를 꾸짖었습니다. 이 탕제값이 얼만 줄 알기나 하느냐? 이걸 먹고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그땐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윤정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 뒤로도 시어머니의 압박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윤정이는 모든 고통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약을 열심히 먹었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윤정이를 이 집에서 쫓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윤정이는 눈물을 머금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 집을 뒤로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윤정이가 떠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새로운 여인이 그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논열맞이기를 내어주고 새로운 며느리를 맞아들였고 그 며느리는 서너 달 만에 입덧을 하며 아이를 가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황령이 치마 속으로 들어가는 태몽을 꿨지. 이 아이는 장차 정승 자리에 오를 거라고. 손자는 무럭무럭 자랐고 이 씨 부인은 손자를 업고 동네를 돌며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정승이 될 인물이라며 자랑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아버지를 닮지 않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오히려 뒷산 암자에 있는 돌중과 닮은 것 같은데. 아이의 외모가 커갈수록 김명춘을 닮지 않는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뒷산 암자에 살고 있는 돌중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 며느리가 첫날 밤 이후 새벽마다 뒷산 암자로 기도를 드리러 갔다는 소문을 나누며 점점 수상한 눈초리로 그 집안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를 자랑하며 마을을 돌아다니던 최 씨 부인은 어느 날부터 집 밖으로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돌중을 닮아간다는 소문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윤정을 몰아내고 새 며느리를 들인 자신이 옳았다고 믿어왔지만 이제는 불안함에 잠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동네를 활보하지 않았습니다. 손자에 대한 자랑은 사라졌고 그녀는 방 안에서 홀로 기도하며 불안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손자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두려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 부인은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고개를 넘고 개울을 지나 시장을 보러 나간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숙이고 걸어가다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간 안녕하셨어요. 윤정이, 내가 여기?
그녀 앞에는 윤정이 서 있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아이를 안고 큰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윤정의 눈에는 억울함 대신 담담한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윤정이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쫓아냈던 여인이 이제는 평온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며 속으로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새 며느리와 손자가 불안한 그림자를 남긴 반면 윤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떠나가던 그날과 달리 이제는 두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란 참으로 기묘한 형태로 드러나는 법. 윤정의 억울함은 시간이 지나 세상에 드러났고 그녀는 새 삶을 찾아갔습니다.